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 로어를 읽을 겁니다. 로어라고 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약간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혹은 도시 전설들을 로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로어입니다. 18세기 초반 멕시코의 어느 곳에 부임해온 프란시스코 히메이네스 신부는 현지인으로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멕시코의 한 오지에는 거대한 용이 있고 인간들을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이를 흥미롭게 여긴 히메이네스는 몇 명의 동료와 함께 그 장소로 찾아갔지만 어떤 거대한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은 일을 현지인들에게 말했고 현지인들은 그 장소에는 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에 대한 전설을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찾으러 갔는데 용은 없고 거대한 바위만 있으니까 아이 그 소문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용은 없고 바위밖에 없던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현지인이 거기에는 바위가 없는데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네요. 일단은 그 바위가 사실은 바위가 아니라 엄청 큰 용이 뭔가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어서 바위처럼 보였던 걸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용이라는 어떤 맥거핀이라고 하죠. 영화로 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뭔가를 이야기에 넣어놓고 사실은 용도 없었고 바위도 없었다는 점에서 약간 으스스한 느낌도 분명히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깔깔 유머집에서 봤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그분이 되게 신실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신자분들이 목사님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이랬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다음 집회 때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읽을 거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라고 이제 신도분들한테 말한 거야. 그래서 신자분들이 네, 꼭 읽어서 오겠습니다 한 거야.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한번 물어본 거지. 지난주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어오라고 했는데 혹시 읽어왔습니까? 하니까 신자분들이 네, 목사님 읽어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시지요. 막 이러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함정을 판 거죠. 진짜로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냥 용도 없었던 거고 바위도 없었던 거라고 하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린다 백작 부인은요. 린다 백작이란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 부인은 어느 날 한 무역상으로부터 회춘의 유약을 사게 됩니다. 늙은 부인은 시녀를 불러서 신체의 어떤 주름이라도 지워버린다고 하는 그 유약을 전신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부인의 얼굴에 있던 주름은 사라졌고
피부도 마치 10대 아가씨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는 그 기쁨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치매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뇌의 주름까지도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라는 길지 않은 이야기네요. 주름을 쫙쫙 펴준다고 했던 그 회춘의 유약을 온몸에 다 발랐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 신체 장기에도 침투가 됐는지 뇌의 주름까지 펴져버려서 되게 치매 상태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로어인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요건 좀 떠오르네. 옛날에 이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떤 하녀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좀 검색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바토리 에르제베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문서인데요. 1560년 8월 7일생의 인물입니다. 동헝가리 왕국 니르바토르 출생의 귀족인데요. 헝가리의 귀족입니다. 처녀들의 피로 목욕해서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려고 했던 희대의 살인마로 유명합니다.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될 이 엽기적인 행각 덕분에 블라드 체페쇼, 질 드레와 함께 흡혈귀의 원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뱀파이어가 늙지 않는다. 젊은 처녀 혹은 뭐 젊은이들의 피를 흡혈을 해서 젊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제 모태가 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생애를 잠깐만 알아볼까요? 잠깐만. 자, 바토리 백작 부인 혹은 바토리 부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명문가인 바토리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점잖고 상당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궁중의 예법을 배워서 현모양처에 가까운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에르제베트는 에체드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571년 11살에 5살 연상인 나더슈디 가문의 장남이었던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이었던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이 1604년 49세의 나이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르제베트, 이 부인은 44세에 차흐티체 성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데요. 그 뒤에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가 점점 노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녀가 에르제베트의 머리를 빗기다가 실수로 머리를 조금 심하게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 시녀의 뺨을 한번 세게 때렸는데 이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반지에 낀 손에 긁힌 시녀의 얼굴에 흐른 피가 에르제베트한테 튀었고요. 나중에 핏자국을 닦았는데 피가 묻어있던 자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하얗게 보이면서 이후 처녀의 생피가 자신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부터는 피의 목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까 머리를 조금 세게 잡아당겨서 이제 실수를 했던 그 시녀를 이제 살해하고 이 피를 이용해서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시녀를 살해했던 에르제베트는 근처 농민들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라고 속여서 성으로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피를 짜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으로 들어온 처녀를 발가벗기고 강제로 철새장에 가두어서 천장에 매단 다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도록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처녀가 깨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새장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가시에 찔리게 되고요.
통증을 못 이겨서 몸을 더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다른 가시에 몸이 찔려서 결국은 기력이 빠져 죽게 되고요. 에르제베트는 그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하고 남은 시체를 신부를 불러서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체가 점점 많아지고 죽은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신부도 장례를 계속 치르는 게 약간 석연찮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거부하는 등 장례 의식도 여의치 않아지자 이제 그때부턴 시체를 아무데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에르제베트가 쓴 일기를 토대로 사망자를 추산하면 사망자가 총 61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계속 일삼다 보니까 주변 마을에서 처녀의 씨가 마르게 됐고요. 성으로 들어갔던 여자아이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딸을 성으로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이제 마차를 내보내서 강제로 마을의 여자아이들을 납치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자 귀족들의 딸들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치게 됩니다. 귀족적 소양을 가르치겠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 안에 귀족 여학교를 설립하고 한 번에 25명씩 입학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평민들은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벌레보다는 낫지만 아끼는 말보다는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음껏 죽여도 다른 후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딸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에르제베트의 손에 붙잡힌 희생자들 중에서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외부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됐고요. 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군대가 투입돼서 에르제베트 일행 전원을 검거하게 됩니다. 결국 연쇄살인범으로 기소가 되면서 1611년 재판을 받긴 받았는데 본인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정작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에 적극 가담했던 에르제베트의 집사 그리고 하녀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시대의 법률로는 귀족은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무기금고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금고형이라는 게 사형의 대안이 될 만큼 가혹한 것이었고요.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는 전부 밀폐가 돼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의 꼭대기, 그 독방에 갇혀서 서서히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히게 된 지 4년 만에 그 독방에서 4년을 살았어, 심지어? 야, 대단하네. 1614년 5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에르제베트가 체포된 이후 근 100년 동안 사람들은 바토리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았고요. 그녀를 꼭 불러야 했다면 헝가리인 창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무 익히니까 전부 믿을 순 없겠지만 대략 이런 생애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혈귀의 거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방금 읽었던 회춘의 유약이라는 이야기랑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제로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끔찍한 희생자를 만들었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0년 아이오와주의 농부였던 카네기. 이 사람은 성격 좋은 주정뱅이였습니다. 그가 가끔 과음을 하면 새로운 소식이다 라고 크게 외친 다음에 기이한 미래의 뉴스를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뉴스의 내용은 전부 반세기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동료들은 뉴욕의 빌딩에 비행기가 돌진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는 기묘한 이야기를 그냥 즐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60세가 됐을 때 술집에서 심장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습니다만 죽기 직전 친구들은 그가 2015년 해 이후 소식 없음 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술 주정뱅이가 술집에서 고래고래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2000년대 후반에 일어날 일이니까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던 거죠. 왜냐면 이 당시는 1950년이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흑인이 대통령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뉴욕의 고층 빌딩에 비행기가 갖다 박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즐기고만 있었는데 어쩐지 그 사람이 죽을 때 2015년 이후에는 소식이 없다 라는 말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글쎄,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Y2K도 그렇고 전부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맞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뭐 엄청 재밌진 않아요. 근데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약간 지구의 종말?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네이버의 어떤 블로그인데요. 이분께서 정리를 제일 잘 해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라카이에 대한 예언 그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94년 북아일랜드 아머시에서 태어났던 성 말라키 오모게어 대주교는 1139년에 성지순례를 하던 도중 환상이 열리면서 자신의 시대 이후에 권좌에 오를 112명의 교황에 대한 특이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황청에 방문해서 자신이 봤던 미래의 교황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1143년에 즉위할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황 제도가 끝나는 마지막 교황의 때까지 111명의 교황들의 특징을 두세 개의 라틴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황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름을 막 묘사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특정적인 두 단어로 예를 들어 만약에 저라면 안경 낀 괴담꾼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요. 옛날에는 그냥 도시전설처럼 여겨졌는데 문제가 뭐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임종을 맞게 되셨는데 그분이 112번째 교황이라서 마지막 교황님이야. 그 이후엔 교황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없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된 좀 그게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이 교황의 예언서, 이거에 대한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2명의 교황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이란 거예요. 뭐 티베르 성, 뭐 적군의 추방, 커다란 산, 흰 시골, 뭐 이런 식으로 짧은 두세 단어의 라틴어로 다음 교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다 맞는다는 거예요. 전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분들이 다 설명에 맞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맞나 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크게 회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12번째의 예언에 해당하는 교황, 그분은 로마인 베드로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로마인 베드로.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약간 혈통을 타고 올라가면은 로마 계통의 사람이래요. 로마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그리고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시겠지만 피터를 한국어로 쓰면 베드로가 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중간 이름이 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로마인 베드로가 맞네? 이런 식의 이제 예언인 건데요. 문제는 이 예언서에 113번째 교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그 행보가 상당히 지금 주목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의 괴담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음 차기 교황님이 과연 누가 될까가 상당한 관심이 되는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예언하니까 떠오르는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근데 다 믿을 순 없어. 그냥 뭐 운 좋게 맞을 때도 되게 많고요. 운 나쁘게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 잘 믿진 않아요 저런 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치바현에 있는 어떤 병원의 외벽에는요, 환상의 벽화라고 불리는 낙서가 있습니다. 그 벽화를 그린 사람은 말기 암으로 입원하고 있던 미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림 앞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투병의 괴로움을 그대로 그린 것 같은 재난 벽화에는 유족마저도 절규를 해서 그림은 곧바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야근하는 간호사나 밤에 순찰 나온 경비원이 저절로 벽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벽화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장기 입원을 했던 미대생 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렸던 벽화가 있는데 자신의 투병에 대한 어떤 슬픔, 감정 그런 걸 다 표현해서 유가족들이 보기에 너무 힘드니까 저거 좀 지워주세요 해서 이제 그 벽화를 싹 지우게 됐는데, 분명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야간 순찰이나 야간 근무 때문에 그 벽 앞을 지나가는 근무자들은 그림이 저절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로어군요. 네. 글쎄요, 뭐가 됐든 좀 슬픈 이야기 같아요. 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은 슬픈 이야기랑 약간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보다 보면 약간 슬퍼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약간 좀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또 뭐랄까, 저절로 그려지는 그림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포 게임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게임이다. 이 게임 Layers of Fear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마 화가가 주인공인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자꾸 변하는 모습이 게임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초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림이 우리는 저절로 그려지는 모습이나 그림이 저절로 완성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유의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던 공포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꽤 많은 인기가 있던 걸로,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가 됐든 간에 내 눈앞에서 그림이 막 쓱쓱쓱쓱 막 그려지는 그 모습, 붓은 없는데 그냥 그림이 막 점점 완성되는 그런 모습 보면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오줌 지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화를 지우려고 한 거겠지. 너무 무서우니까. 하여튼 그런 로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행해진 일을 나타내는 정확한 자료는 공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소련군이 자료들을 거의 압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의 조사위원회는 버려진 자료들 중에서 불에 타지 못한 서류의 일부를 복원했지만 소생, 증식,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결국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수용인들을 한꺼번에 학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서류로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폐기된 서류 중에 일부 단어들을 봤을 때 소생, 증식, 처리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당연히 사실이랑은 다를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무차별적인 대학살이 벌어졌던 이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수용소가 꽤 많았다고 하거든요. 생존자들인가? 그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은 진짜 나치들이 당시에 얼마나 표독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우슈비츠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우슈비츠 정도는 꽤 나쁘지 않은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생존율이 꽤 높은 곳이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아우슈비츠가 마치 대표적인 수용소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풀다 보니까, 미디어든지 뭐든지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일인데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살아 돌아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곳들은 이제 희생자들이 살아남지도 못했으니까 그곳의 이야기는 구전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나마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나마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나은 생존율이 높은 수용소였다는 거고, 두 번째로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당시에 이 비극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아니면 인생은 아름다워라든지 아니면 뭐 신들러 리스트, 이런 작품들이 전부 이런 유대인 수용소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만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어떤 시설이었는지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쉽지 않은데, 적어도 근데 우리가 떠오르는 몇몇 이미지는 있죠. 약간 줄무늬 옷을 입은 수용소민들이 몸을 다 제모한 상태, 머리도 밀고 피부는 허옇고 먹지 못해서 완전 빼빼 말라있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위생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압도적인 그런 수용소민들이 조그만한 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 안에 변기도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위생의 그 벽이라는 거지. 정말 아무데나 뭐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정신적인 걸 먼저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독일 군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변기를 하나밖에 안 놨겠어? 아니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일부러. 대소변도 못 가리는 동물 같은 그런 취급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사회성을 갖추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위생인데 그 위생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만큼 깔끔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게 좀 떠오르네요.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보실 분들은 뭐 보셔도 좋습니다. 책 제목이 정확히 뭐였지? 생존자란 책이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해부라고 하는 테렌스 데 프레라는 작가분이 쓰신 생존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괴담도 읽고 교양도 쌓고, 네, 여러분들의 교양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괴담도 쌓으면서 교양도 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영능력자가 텔레비전의 기획으로 윈체스터가의 미궁 저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윈체스터 부인이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저택을 중축하고 개축하고 계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택의 도면을 본 영능력자는 이 집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TV 방송 스태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입구로부터 부인의 방에 갈 때까지의 순서가 마치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진처럼 생겼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영능력자가 윈체스터가의 미궁 저택에 가게 됐을 때 TV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방송국 카메라맨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왜냐, 이 입구로부터 부인의 방까지 가는 이 순서가 마치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진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미궁 저택은 원래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당시에 살고 있던 윈체스터 부인이 죽을 때까지 저택을 증축하기도 하고 개축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미궁 같은 구조를 갖게 된 그런 집이었다는 거지. 근데 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증축하고 개축한 그 패턴이 마치 악마를 소환하기 위한 어떤 마법진처럼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건데, 글쎄 두 가지 이야기 같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증축하고 개축했던 그 모든 과정이 악령을 달래기 위해 했던 거였는데, 사실은 악령에 의해서 그 집을 더 마법진처럼 개축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원래 그 집이 생겨먹은 구조 자체가 악령이 소환되기 아주 좋은 구조였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야기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어도 무서운 이야기지만 첫 번째 이야기일 때가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집에 있는 악령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꾸 증축하고 개축하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더 악령을 소환할 수 있는 소환진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야. 그게 더 무섭다. 그죠? 이게 실제로 있는 곳인가 봐요. 제가 잠깐 검색해 봤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이런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블러버드에 위치한 이 윈체스터 하우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진 저택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내부는 사실상 미궁에 가깝다고 합니다. 윈체스터가는 흔히들 총기나 무기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름이 익숙할 텐데, 윈체스터 라이플이라고 하는 연발 소총을 개발해서 남북 전쟁 당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버 윈체스터에게는 자식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은 죽거나 사고를 많이 당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셋째인 윌리엄 윈체스터는 수도원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진 몰라도 그 셋째였던 윌리엄은 무사히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도원에서 자랐던 사라 피디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둘의 불행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사라와 윌리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던 애니. 그 애니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죽게 됐고요. 그 직후 창업주였던 올리버 윈체스터도 아들인 윌리엄에게 무기 회사를 물려주면서 사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그 회사를 물려받은 윌리엄마저도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내였던 사라 윈체스터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당시의 소문이 이 윈체스터 라이플, 이 윈체스터 가문이 만든 소총의 죽은 영혼들이 다시 이들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소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되게 된 사라 윈체스터는 혹시 그 악령에 의해서 자신도 죽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유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저택을 짓게 됐습니다. 윈체스터 저택은 1만 개 가량의 창문과 160개의 방, 2000개의 문, 467개의 복도, 47개의 계단, 47개의 벽난로, 침실이 13개, 화장실도 13개, 부엌이 6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집이었습니다. 윈체스터 저택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하고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Y자로 나눠지는 계단이라든지, 혹은 창고로 이어지는 계단은 지그재그의 계단, 아니면 벽장이나 가구처럼 위장한 문,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요. 심지어 주인이었던 사라도 매일마다 침실을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잤는데 자기 자신마저도 집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게 집이 공개가 됐나 봐요. 사라 윈체스터 그분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런 관광객들마저도 가이드가 없이 혼자 들어갔다가 실종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위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위층이 아니라 그냥 막힌 천장만이 나와.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아니면 이제 계단인데 뭐 정말 이상하게 생긴 계단이죠. 문을 열면은 막힌 길이 나온다든지, 옷장을 열면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안에선 열 수 있지만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기이함으로 유명해진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이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홈페이지가 아예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를 투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투어 티켓도 판매를 하는 것 같네요. 와,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진짜 예약을 할 수 있네요. 근데 평일에는 평일 가격을 받고요. 주말에는 또 주말 특별 가격을 받네. 재밌다, 웃긴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나봐 이게. 그리고 실제로 시간대도 정해서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이 맨션 투어 성인 요금이 한 명당 48달러네요. 그러면 지금 한 7만원? 8만원 하는 건가? 저렴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심지어 투어 루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본 거는 이제 맨션 투어하고 지하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뭐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나 봐요. 사라의 정원, 다락방 사격장, 카페도 있고요. 선물 가게도 있고요.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야, 대단하다. 확실히 미국은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의 나라야. 이 아까 봤던 그 이야기가 아주 그 뭐랄까 뜬금없는 이야기 같진 않다. 다 맞아요. 윈체스터 이 사람이 이제 윈체스터 리피팅 암즈 컴퍼니의 상속인인 윌리엄 윈체스터와 결혼했고,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윈체스터 소총 모델이었던 모델 73이 출시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튼 지금은 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씁쓸한 멘션이었군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가현에는요, 함대섬이라고 불리는 4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직선적인 해안선과 어민들을 위한 집합주택의 이 실루엣은 아침 안개에 희미하게 보면은 정말 4척의 군함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4년 하룻밤 새에 1000명에 가까운 그 섬의 거주자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해저 화산의 분화에 의한 지반 침하라고 추측되지만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섬이 정말로 출항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섬인데, 특히나 해안 구조물들이 뭐가 닮으면은 이제 뭔가 이름을 유사한 걸 붙이잖아. 뭐 매바위, 촛대바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히나 배처럼 보이는 섬이 있어서 뭐 함대 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섬이 호련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해수면이 갑자기 좀 증가를 해서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보니까 정말 출항했다. 사실은 진짜 배였던 거임.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네요. 글쎄, 떠오르는 이야기 뭐 유사한 건 없는데요. 실제로 이런 곳이 있는지는 좀 한번 보고 싶다. 그죠? 너무 뜬금없으니까. 일단 사가현은 후쿠오카시 인근에 있는 현이군요. 어떤 블로거 분께서 찍어놓은 사가현의 섬 이런 게 있는데, 와, 여기 진짜 예쁘다. 그죠? 되게 예쁘네. 글쎄, 그 섬에 대한 괴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연 경관이 되게 좋은 곳이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결국은 그 이야기가 함대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걸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있잖아요, 원래 로어는요, 뇌를 잠깐 빼고 들어야 돼요. 네. 이 사고 회로를 정상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돌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뇌를 잠깐 좀 꺼놓고 들으세요. 그렇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만 끄세요. 네, 그렇고요.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시카와 현에 있는 산에 들어갔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잡초와 이끼에 뒤덮인 어떤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원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직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사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 모두가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분이 나빠져서 집에 돌아가 보니 방의 마루에는 그녀가 사원에서 걸었을 때의 위치와 똑같은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라고 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좀 떠올리니까 무섭다 이거. 그죠?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되게 좋은 괴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괴담인 것 같다고. 근데 이거 이미지가 확 떠오르네. 어떤 진짜 인적이 드물고 나만 혹시 최초로 발견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낡은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에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내 방이랑 똑같은 구조물의 어떤 방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 내가 썼던 거랑
똑같잖아. 고데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이제 후다닥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발자국이 찍혀 있어. 근데 내 발자국인 거지. 근데 이제 흑발의 어떤 그런 게 묻은, 아무래도 사원이 낡은 사원이었을 테니까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야. 와, 뭔가 시원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이미지가 상당히 기괴하네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9년 영국의 찰스 풀 톤 씨는요, 놀랄만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개인용 비행기로 요크셔주의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앞에 안개에서 공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큰 바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위의 정상에는 등대가 세워져 있어서 그 인근 근처를 비추고 있었다고 하고요. 풀톤 씨는 잊혀지지 않는다, 마치 마그리트의 그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그리트 그림 같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냥 그 언급이 나와버리네요. 이거죠, 이거. 이 그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개인용 비행기로 이제 하늘을 쭉 날고 있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안개가 껴있는 날이었나봐. 그래서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돌이 두둥실 자기 앞에 떠오르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바위는 거기 안에 등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이 마치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오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실제로 전시회 가보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미디어 아트 전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사동에서 했었는데 그거는 갔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기묘하고 예쁜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뭐 이것도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사람이 비처럼 내리는 이 정신나간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름이 겨울비예요. 겨울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뭐 괴담은 아닙니다만 이 서울역에 가시면은 나오자마자 있는 이거 서울스퀘어. 이거가 좀 떠올라요. 저는 이거를 보면은 항상 내가 서울에 도착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밤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미디어 아트 캔버스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 건물이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 중에 이제 마그리트의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네 이거.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자체가 아까 봤던 그 겨울비라고 하는 작품을 보여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되게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저는 집에를 늦게 뭐 10시 넘어서 막차 타고 가니까 서울역에서.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얼깃 보이거든요. 서울역에서. 그래서 저는 저 그림만 보면은 서울이 떠올라요. 하여튼 되게 좋아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기묘해서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워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모란가테 삼보라고 하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35세 때 처음에 술에 취해서 딸꾹질을 했는데 그때부터 평생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딸꾹질의 주기가 딱 57초였고요. 그에 대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채 그 할아버지는 69세가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제 보통 횡격막의 호흡 패턴과 폐의 그
패턴이 불규칙하게 부풀어지면서 딸꾹질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방금 읽은 건 괴담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선일보에 한 기사가 있네요. 미국의 한 여성이 8년 동안 딸꾹질을 해온 사연이 화제라고 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 살고 있는 데니엘 커클랜드는 2008년 3월부터 딸꾹질을 시작했는데 8년 만이었던 2016년에 드디어 딸꾹질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어느 날 커크랜드 씨는 관절염과 편두통 때문에 복합 진통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기나긴 딸꾹질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헤맸지만 소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딸꾹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요. 대학은 물론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데니엘은 딸꾹질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만성 딸꾹질이라는 진단만 받게 됐고 특별한 치료법은 처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근육 이완제 중에 하나였던 티자니딘이란 약을 복용했는데 그때부터 딸꾹질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딸꾹질을 가끔 하지만 그때마다 근육 이완제인 티자니딘을 먹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라고 하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엄청 스트레스잖아. 딸꾹질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미친다고 이게. 근데 이걸 8년이나 했다면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지금 베트남 뉴스 기사인데 68년 동안 딸꾹질한 사람이 있대요. 오 마이 갓. 찰스 오스본이란 사람인데 이거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위키피디아 한국 문서인데요. 찰스 오즈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94년생이신데 91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미국에서 잘 알려진 딸꾹질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69년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딸꾹질을 해왔다고 하고요. 1922년, 그러니까 이제 한 20살 중후반쯤 됐을 때 처음 딸꾹질을 하게 됐는데 68년간 이후 계속 딸꾹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꾹질의 횟수가 분당 40회였습니다만 점차 하락하고 분당 20회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찰스 오즈번 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고요. 결혼도 2번이나 하셨고 8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가 되었고요. 68년 동안 딸꾹질을 4억 1천만 회 이상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인 90년 6월 5일에 딸꾹질이 멈추게 됐고요. 딸꾹질이 멈추고 난 다음에 1년 후인 5월 1일, 91년 5월 1일에 궤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지금 나이가 97세에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딸꾹질이 멈춘 그 다음 연도에 돌아가셨다는 게 얼핏 보기엔 여태까지 딸꾹질을 해오셔서 뭔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미묘한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960년 11월 61세였던 스페인의 농부 마란치노 고메스는 마드리드에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50년간 단 한숨도 자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기 테스트 결과 의사들은 나는 10살 이후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부엌의 난로 앞에 앉아서
닭이 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약간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번역체라서 그런 것 같고요. 50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이 그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드리드에 가게 됐는데 이제 장기 이런 거 테스트를 다 했는데 실제였나 봐. 잘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게 실제였나 봐. 근데요. 제가 이전에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수면과 관련된 기네스 기록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인가? 그게 제일 긴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평생을 자지 않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랜디 가드너의 수면 박탈 실험이라고 하는 위키피디아 문서인데요. 이제 이분이 공식 기록이 264시간 동안 깨어있는 걸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분이에요. 근데 비공식 기록도 있어요. 비공식 기록은 락킹 체어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449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449시간이면은 며칠이야? 18일 정도네. 18일. 야, 18일 동안 잠을 안 자. 미쳤나봐. 사람이야. 그죠? 거의 3주예요. 18일이면 3주. 근데 이 기네스 기록 자체가 되게 옛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왜 수면 관련된 기네스 기록이 안 나오고 있느냐? 이게 제일 긴 기록도 아닐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식 기록은 훨씬 길잖아요. 근데 이제 기네스에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 사람이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계를 부착하거나 의사들이 판단을 하거나 그러는데 마이크로 수면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18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깨어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잠깐 초 단위로 자는 그런 걸로 쭉 버틴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행위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잤다라고 공언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신체 기능적으로 봤을 땐 잠깐 잠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네스 기록으로 긴 시간 자는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안 한다고 기록을 그때 제가 알아봤었습니다. 여튼 장난 아니네요. 그죠? 뭐가 됐든 평생 동안 잠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노어였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잘 주무실 겁니다. 잘 주무실 거예요. 근데 뭐 깨어나는 타이밍이 약간 좀 내가 잔 듯 안 잔 듯 나 안 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수면을 해서 아마 스스로가 잤다고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간에 뭐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로어에다가 팩트 들이대면 재미 하나도 없어. 하지만 충분히 으스스하고 기묘한 느낌을 줬다면 로어는 제 몫을 다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